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20살까지는 경기도 화성에서 살았어. 때는 바야흐로 내가 11살이었던 1990년의 여름 방학이었지. 갑자기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던 터라. 방학 때 엄마 아빠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할머니를 간호 중이었거든. 그날은 나랑 썩 친하지 않은 6살 많은 언니랑 둘이 집에 있었어. 언니는 방에서 TV를 봤고 난 바깥 마루에서 다리에 생긴 상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때 자가용을 타고서 어떤 아저씨가 대문 앞으로 오더라고.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앉더라. 근데 그 아저씨는 우리 집 돼지 사료를 배달해주는 아저씨였어. 우리 집이 그 당시 돼지 농장을 조금 크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주 얼굴을 보던 터라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 그 아저씨는 자기가 약을 먹어야 하니 나에게 물을 가져다 달래서 물을 한 컵 가져다 드렸어. 그리고는 참외 한 개를 달라고 하셔서 참외를 한 개 드렸지. 내가 깎아 드릴게요 하면서 칼을 가지러 들어가니까 아저씨가 날 잡으면서 괜찮아. 아저씨 차 안에 칼 있어. 이러더라고. 근데 아저씨는 항상 사료 때문에 큰 트럭을 타고 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가용이었어. 그때부터 좀 무섭더라고. 왜 칼이 차에 있지?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저씨는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 아빠는 어디 있냐? 엄마는 어디 있냐? 지금 집엔 누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난 어린 마음에 별 의심 없이 고지고대로 대답해 드렸지. 그리고 아저씨가 말하는 거야. 아저씨가 저 산 2번째 고개에서 아저씨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아저씨는 저 산 지리를 잘 몰라. 그래서 네가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요? 저기로 그냥 쭉 가시면 되는데요? 저도 산에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그 아저씨가 글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같이 가자는 거야. 그때부터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우리 동네에 내 또래 남자애들이 몇 명 살았거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저씨한테 말했지. 아저씨, 우리 동네에 남자애들 많아요.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 저희 반 남자애들 집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가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미친 인간이 내 손을 질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놈이 내 입을 막고 자기 자가용 있는 데까지 날 끌고 갔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눈물이 펑펑 흘러내렸지. 그때 정말 다행히도 은인이 나타났어. 옆집 아줌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은아, 너 거기서 뭐하니? 어디 가니? 이렇게 말하니 그 자식이 아주머니를 보고선 내 손을 놓고 자가용을 타고서 사라지더라고. 난 울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얼른 대문 잠그고 방문도 잠그려는데 우리 집 대문이 엄청 낮지는 않은데 성인 남자 얼굴 정도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언제 다시 돌아온 건지 거기에 얼굴을 내밀고 나를 쳐다보면서 손짓으로 오라고 계속 흔들더라. 그놈이 아마 숨어 있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가신 걸 확인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온 거였을 거야. 깜짝 놀라서 바로 문을 다 잠그고 언니한테로 가서 자초지종 말했더니 방문을 잠그고 둘이 방 모퉁이에 꼭 안고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 그 당시엔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지.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어쨌든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연락해 주셔서 아빠는 할머니 간호를 계속 하셔야 해서 병원에 남아있고 엄마는 집에 나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는 이 얘기를 자세히 못 들었거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어쩌다 보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빠가 한참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 사료 납품하는 애 쌍둥이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난 항상 납품하는 아저씨 한 명만 봐서 잘 몰랐는데 내가 집에서 자고 있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가끔씩 쌍둥이 둘이서 납품을 하러 왔었나 봐. 그래서 내가 못 본 거고. 그때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집에 어린 여자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까지 계획적으로 노리고 있던 거였겠지. 그 말 듣고 난 무서워서 엄마 품에 안겨서 또 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엄청 화나서 납품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바꿨지. 한동안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그 이후로 날 찾아오지는 않더라고. 지금은 이사해서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지만 그때 내가 딱히 큰 피해를 입은 게 없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놈을 못 잡은 것이 지금까지도 엄청 후회되고 혹시나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길까봐 엄청 겁나고 무섭고 그래. 그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아깝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방에서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지역은 대도시인 서울이지만 제가 살던 곳은 밤이 되면 가로등 몇 개만 켜져 있어 어둡고 사람도 별로 안 지나다니는 골목길 중간쯤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서울은 그 당시 저에게 로망인 곳이었기 때문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건물이 높게 들어서 있는 화려한 곳에서 사는 상상을 했지만 원래 살던 지방이랑 다를 게 없어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한두 달은 별일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느 날 아침 등교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집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와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저씨는 전봇대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조금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얼른 자리를 뜨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순이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안 건지 너무 놀라서 얼어있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제 교복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부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아저씨가 굳이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서워서 멍하니 서 있자 그 아저씨는 씩 웃으면서 뒤돌아 자기 갈 길을 가고 저도 학교 지각할 것 같아서 얼른 뛰어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딱히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하지 않아서
금방 잊고 한 2년 정도가 흘렀죠.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가 순이야, 이리 와봐. 이 우편 잘 보고 조심하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우편을 보니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정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과 신상 정보인 이름, 얼굴 등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2년 전 집 앞에서 제 이름을 불렀던 그 아저씨인 겁니다. 그 아저씨의 전과는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범하고 그 외에도 몇 번의 이력이 더 있더라고요. 하지만 더 소름 돋았던 사실은 우리 집이 빌라 2층인데 저희 집 대각선 바로 앞 건물. 그러니까 진짜 과장 안 하고 15걸음 정도만 가면 바로 있는 주택의 2층에 그 아저씨가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도 베란다에서 이불 털면서 건너편 집에서 그 남자와 몇 번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PC방에 가서 각자 게임하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셋이서 밤 11시에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새벽 2시쯤에 아빠가 피곤하다고 먼저 집에 들어간다 하시길래 집 열쇠를 건네주고 엄마랑 저는 새벽 4시까지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슬슬 가자고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조금 벗어나니 주변은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무서워서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멀리서 어떤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얼굴을 보니까 그 성범죄자인 거예요. 엄마랑 나랑 그 아저씨의 얼굴을 알고 있던지라 불안해짐과 동시에 마음이 다급해졌죠. 엄마는 저에게 순이야, 아빠한테 전화해봐, 빨리 라고 하셔서 떨리는 손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아빠는 잠들었는지 전화를 바로 안 받는 겁니다.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고 딱 지나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서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터벅터벅 하고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뒤돌아보는데 뒤에서 그 아저씨가 방향을 다시 틀어서 우리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남자에게 어머 아저씨, 저희한테 볼 일 있어요? 그냥 갈 길 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저씨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무서운 표정으로 계속 저희를 향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를 받지 않던 아빠가 딱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 지금 빨리 집 앞으로 나와봐. 빨리.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그놈이 저희를 향해 걸어오다가 실실 웃으면서 다시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랑 둘이 있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왜 저희를 향해 다시 걸어왔던 걸까요? 어쨌든
저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는 불안해서 밤에 절대 돌아다니지 않고 하교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저를 항상 데리러 왔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심각성을 느끼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조금 무리를 해서 보안시설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난 후에 사회에 나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아직도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잘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조심하시길 바래요. 몇 달 전 제가 겪은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다가 너무 무서운 경험을 해서 다른 분들도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알바를 구하고 있어서 구인 어플을 보다가 간단한 콜 상담 업무를 하는 공고가 올라와 있길래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온라인 지원을 하고 나니 얼마 안 되어서 곧 전화가 왔고 바로 면접을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불러주는 주소지로 갔습니다. 이력서는 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죽은 상권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고 5층으로 오라고 했는데 건물 외관에는 간판이나 상호명이 전혀 없었어요. 어딘지 헷갈려서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조명가게 건물 5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층까지 올라가서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이 5개에서 6개 정도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팀장님 자리 같은 곳에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시간이 3시쯤이어서 식사 시간도 아닌데 왜 아무도 없는지 조금 의아했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왔는데도 말도 안 걸고 딱히 반기지도 않길래 제가 다가가서 인사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라며 안쪽에 다른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는데 가는 길에 저에게 정수기 물을 권하길래 그냥 안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50대 정도 남자였고 수치 없는 파마에 왁스를 바른 스타일이었고 생긴 것도 좀 사기꾼 느낌에다가 말투는 조선족 같았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지읒 발음을 약간 영어 Z 발음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라는 단어를 즈이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길래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혈액형을 물었어요. 그러곤 양손을 올려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래요. 이걸 2번을 시켰는데 이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손을 책상 위에 올리더니 자기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보라는 겁니다. 면접과 관련 없는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에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그분께 저기 죄송하지만 저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보내주지 않고 자기 회사가 좋네 어쩌네 하는 둥 그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 손을 봤는데 한쪽 손에 2번째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아예 잘려서 불로 지진 듯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자기 손 위에
제 손을 올리라고 할 때는 미처 못 봤는데 그걸 본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물론 얼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 생긴 것도 사기꾼 같고 말투도 조선족 같고 갑자기 혈액형을 묻질 않나, 손을 쥐었다 펴라 하질 않나. 보통의 면접처럼 경력을 묻거나 자기소개를 하라거나 그런 건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최대한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들지 않게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전 이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찾아뵐게요. 1층에서 지금 아빠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했죠. 그랬는데도 보내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계속 이 회사와는 상관없는 대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누군가 일행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잠시 전화 좀 받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받아서 언니, 나 면접 이제 끝났어. 내려갈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저 1층에 가족들이 기다려서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전화가 온 건지 아님 제가 전화를 직접 걸은 건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시기에 저는 가족들이 먼저 전화가 온 거라고 이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건물이 5층이었기 때문에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갔는데 혹시나 따라올까봐 뒤를 돌아봤지만 저를 따라 내려오는 발소리가 난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와서 무서워서 집도 일부러 빙빙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수첩에 제 이름과 연락처, 혈액형까지 적었던 게 문득 생각이 나서 혹시나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곳이 그냥 원래 조금 특이한 회사일 뿐이고 정상적인 업체인데 내가 오버하는 걸까? 그런 복잡한 마음에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그 구인 어플로 다시 그 업체를 찾아봤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전북 전주인데 저희 지역에 올라왔던 공고는 없어지고 아주 흡사한 내용으로 타 지역에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회사 상호명이 살짝 달라서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그 정수기 물을 마셨다면 그리고 거길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꺼림칙하고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겪은 일입니다. 학교가 여자 대학교라 인근 원룸에는 여자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대학가 쪽이다 보니 원룸도 많았고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여자들을 노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종종 있었죠. 그 당시 우리 과는 생활비도 줄일 겸 해서 친구와 같이 사는 게 유행처럼 돼 있었는데 저도 마음 맞는 같은 과 동기와 결국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밤에 편의점 같은 데 갈 때도 무서워서 둘이서 꼭 붙어 다니곤 했죠.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흉흉한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
원룸촌에 어떤 수상한 남자 둘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이 열려 있는지 손잡이를 돌리고 다닌다고. 얼마 전 원룸촌에 혼자 사는 여자 직장인이 실수로 문을 안 잠궈서 살짝 열려 있었는데 남자 둘이 침입했고 결국 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원래 토요일은 부모님 집으로 가서 이틀 쉬다가 다시 원룸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우리 부모님이 시골 할아버지 댁에 제사를 지내러 가셔서 그냥 원룸에 남게 되었습니다. 딱히 약속도 없었고 룸메도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고 해서 할 게 없던지라 TV를 틀고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철컥철컥 하고 들렸고 순간적으로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아무도 없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가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는 큰 목소리로 택배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툭 하고 났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남의 집 손잡이를 마구잡이로 돌릴 리도 없고 그때 시간은 밤 11시였고 당연히 택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미친 듯한 불안함과 긴장감이 들었지만 잠시 후 다행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갔겠구나 싶어서 남자가 떠나는 걸 확인하려고 창가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내 얼굴이 보일까봐 방에 불도 다 끈 채로요.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택배기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원룸을 빠져나온 사람은 모자를 쓴 남자였고 택배차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장도 택배 직원이 아니라 그냥 까만 추리닝을 입고 있는 남자였고 하여튼 그 남자는 골목길로 꺾어서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택배가 온 건가 싶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혹시 오늘 택배 올 거 있어? 방금 어떤 남자가 문 손잡이를 막 돌리다가 갑자기 택배 왔다고 말하고는 건물에서 나갔는데 무슨 택배기사 옷도 안 입었고 밖에는 택배차도 없더라고.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아니, 나 택배 하나도 안 시켰어. 너 괜찮아? 요즘 돌고 있는 그 소문 혹시 진짜인 거 아니야? 지난주 여자 직장인 사건도 토요일 날 발생한 거잖아. 근데 그 범인들 남자 2명이라고 들었는데 1명밖에 없었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 상태로 굳고 말았습니다. 1명은 건물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1명은 혹시나 지금쯤 현관문 밖에서 내가 택배 가지러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친구와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말을 했더니 경찰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아, 씨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마구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 예상대로 문 앞에서 범인이 제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고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몰래 엿듣고 도망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했을 땐 결국 모두 도망가고 난 후였죠. 경찰관은 지문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며 박스를 가지고 가시며 오늘은 우리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불안해서 친구가 있는데도 집 앞 편의점도 가기가 무서웠어요. 저는 범인이 어떻게 잡혔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계속 순찰은 돌고 있고 아직 범인은 못 잡았다고 하네요. 정말 그 범인들이 치밀한 게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르는지 택배 위장 박스나 손잡이에도 지문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원 파악이 어렵지만 범인 동선을 계속 밟으면서 수사 진행 중이고 순찰도 자주 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괴담 같은 소문을 실제로 겪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문단속도 정말 철저히 하고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집주인에게 말한 후 집 안에 거는 체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만약 제가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가수 준비를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또 쾌활한 성격이라 연습생 시절부터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여러모로 기대를 받았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재능 많은 17살 소녀의 운명은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지요. 승용차가 소녀를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보통이라면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끝났을 사고겠지만 소녀는 불행하게도 척추 부근이 손상되어 식물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팬카페 남성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식물인간이 된 채 격리되어 있는 병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식물인간을 관리하는 병실은 엄중합니다. 이런 의식불명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동은 특별 병동이기 때문에 간병인이 개인마다 딸려 있고 24시간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복도에는 CCTV까지 있지요. 절대로 가족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아픈 그녀를 문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매우 슬퍼했어요. 특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상심은 더했죠. 많은 친척들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오기도 했고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노후 생활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그녀를 산소 호흡기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점차 그녀의 팬들과 친척들의 방문도 뜸해졌지요. 그렇게 병원비를 충당할 돈이 점점 줄어들자 딸의 어머니, 아버지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고용된 간병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간병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의식 불명인 그녀의 옆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자신의 하의를 완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간병인은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격리환자 병실이라 아무나 들어오실 수 없는데 어떻게 오신 거죠? 이렇게 물었고, 그 남자는 저희 사촌 누나예요. 걱정돼서 간병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간병인은 그 남자를 의심했고, 남자를 접수처에 데려가 확인해 보았는데, 나이가 16살인 그 남자는 19살인 여자 환자의 사촌 동생이 맞았습니다. 사촌 동생은 맞았지만 간병인은 그 남자의 욕망에 찌든 눈망울이 계속 떠올라 다음부터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병실 내부에 CCTV를 둘 수 없지만 간병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실 내부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간병인은 접수처에 문의하여 그 소년이 주말에 문병을 한번 왔다 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간병인은 카메라를 회수하여 집에 가져와 테이프를 돌렸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 속에서 그 소년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시간대가 간병인이 1시간 쉬러 간 타임이었죠. 소년은 침대로 다가가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양손으로 의식이 없는 사촌 누나의 병원복을 우직스럽게 헤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사촌 누나를 범하게 됩니다. (20여 분) 뒤 소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옷을 여밉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촌 누이의 옷도 원래 상태로 정리해 줍니다. 잠시 누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는 옆에 털썩 앉고 가져온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더 지나자 소녀의 부모가 옵니다. 그때부터 간병인은 대화 소리를 듣기 위해 테이프의 소리를 올렸죠. 부모님은 사촌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무심한 친척들에 비해 너밖에 없구나. 번거로울 텐데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니 사촌 동생은 아니에요. 맞벌이 하시는 두 분을 대신해서 제가 누나를 돌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간병인은 당장 그녀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녀는 경찰에 곧 체포되었고 간병인이 촬영한 테이프는 증거물로 채택되었죠. 테이프를 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신문을 합니다. 소년은 어릴 적부터 사촌 누나를 연모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촌 누나 병문안을 왔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렀고 대략 1년간 의식 없는 친누이를 범한 것입니다. 소년은 20여 년을 넘는
실형 처분을 받았고 소녀의 부모님 중 어머니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동물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야. 1970년대에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제일 친한 친구분이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 특징적인 점은 중고등학교에 남녀 공학이란 게 없이 남자, 여자 학교가 따로따로 있었고 지금은 없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밤 12시가 되면 거리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됐어. 그리고 방범 대원들이 통금을 어기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막 뛰어다니며 잡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 잡히면 끌려가서 벌금도 내고 해가 뜰 때까지 잡혀있기도 했었대. 그래서 20대 불타오르는 연인들 사이에선 통금 시간을 악용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었지. 일부러 12시까지 여자친구를 집에 안 보내고 데이트하다가 통금 시간이 되면 벌써 12시네요. 일단 빨리 근처에 몸을 숨겨요. 라고 말하고는 여관으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뭐 그런 일이 많았던 시절이었지. 어쨌든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은 그 시절 학교에서 인품과 외모를 갖춘 모든 남자들이 짝사랑하던 그런 분이셨대. 학교 마치면 따라다니는 남자가 많아 항상 귀찮아 하셨다고 하더라. 그 친구분은 20살이 되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가 예전에 건달 같은 일도 했었고 질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신을 차린 건지 건달 일을 정리하고 화물차 운전 같은 합법적인 일을 하긴 했다고 해. 근데 건달 아저씨가 프로포즈 했을 때 그 친구분은 당연히 거절을 했었다고 해. 외모도 무섭게 생겼고 딱히 재밌는 성격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해야 할 남편감은 아닌 것 같았어. 그래도 이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며칠 뒤 그 남자가 집 앞으로 찾아와 꽃 한 다발을 품에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정말 좋아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얼굴이 순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대. 그런 순수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친구분은 반하게 됐고 이 남자라면 평생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묘한 확신이 생기더래.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 이 남자가 딱 그런 부류였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 남자가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맞았는지 병원에 입원해서 나랑 어머니랑 씁쓸한 마음으로 병문안 간 적도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집에 가기 무서워 하셔서 우리 집에서 며칠 지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순간 자기가 미쳤었다고 하고 용서를 구했지.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 친구분한테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 다행히도 별일 없이 잘 지내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연락 한 통 없던 친구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자기 좀 숨겨달라고.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는데 선글라스 안쪽 눈에서 희미하게 보라색 멍과 눈물이 흘러 내려오는 걸 봤어.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따르릉 하고 집 전화가 울리기에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싸늘하게 식은 그 아저씨의 섬뜩한 음성이 들려왔지.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니요? 숨겨주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 알아서 하시오. 라고 했다더라고. 다음날 친구분은 남편이 찾아올 것 같다며 다른 곳으로 도망치며 우리 어머니에게 말하시더라고.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전화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숨겨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시고는 집을 나가셨어. 우리 어머니는 걱정되는 마음에 울면서 친구를 보내줬고, 그리고 다음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채 그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지. 우리 가족은 아저씨에게 아내분은 여기 없으니 진정하라고 말렸지만 그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우리 아버지를 툭 밀치니 왜소한 우리 아버지는 곧바로 힘없이 넘어지셨지. 아저씨는 신발을 신은 채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확인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마누라 받아주면 확 다 엎어버릴 테니 똑바로 하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무서워서 친구분 집에 전화도 못하게 됐지. 친구 걱정에 며칠을 전화 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한 달 뒤 집에 찾아가 봤는데 이사를 했는지 집은 텅 비어 있었어.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분에게는 연락이 없어. 그저 어머니와 나는 그 친구분이 남자랑 헤어지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그렇게 착하고 예뻤던 여자분이 남편감을 잘못 골라 불행하게 사는 걸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악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이야. 그때가 7년 전 겨울이었는데 뉴스에까지 기록적인 한파라고 할 정도로 엄청 추웠어. 그날 나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걸어선 4, 50분 걸리는 장소에서 모임이 열려서 거기에 참석했어. 근데 모임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있더라고. 어쩌다가 우연히 참석한 분인데 워낙 말도 없고 물어보면 대답만 하고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가졌지. 근데 모임이 늦어지면서 거의 버스 막차가 아슬아슬해질 정도가 된 거야. 버스 놓치면 이 추위에 1시간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모임 사람들에게 그만 가보겠다 인사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잡았지. 그러다 아까 그 우연히 참석한 여자분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 둘만 타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어색한 걸 못 찾는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걸었지. 집에는 어떻게 가세요? 어머니가 이 근처 지나가시는 길이어서 어머니 차 타고 가요. 아, 그렇구나. 전 버스 타고 가요.
이러고는 대화는 뻘쭘하게 끝났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서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바로 앞 차도에 자동차 하나가 서 있었어. 나랑 그분이 나오자마자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분이 손을 흔드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분께 아, 어머니신가 보네요. 전 그럼 버스 타러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바로 헤어져서 버스를 잡으러 갔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클락션이 울려서 보니까 아까 그 차가 내 옆에 멈추더라고. 혹시 나를 태워주시려는 건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수석 창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까 그 어머니가 나한테 혹시 집에 가냐고 묻길래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미안한데 자기 커피를 좀 사달라는 거야. 처음 본 사이에 뭔 소리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움에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따뜻한 커피 3잔만 뽑아달래. 그때는 시간도 늦어서 문연 카페가 없다고 말했더니 저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달라는 거야. 진짜 어이없는 상황에 속으로 이 아줌마 진짜 뭐지? 처음 보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아까 그 여자분이 저랑 같이 가요 하고 차에서 슥 내리더라. 난 이러다가 버스 놓친다는 생각에 살짝 짜증이 났는데 그분이 거의 반강제로 편의점으로 끌고 가더라고. 엄청 화났지만 커피만 뽑아주고 바로 뛰면 가능할 시간이라 화를 삭혔거든. 근데 편의점에 사람이 그날따라 엄청 많았어. 그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따뜻한 음료 계산한다고 줄이 엄청 길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분은 넘겠는 거야.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께 말했어. 죄송하지만 저 진짜 가야 돼요. 그냥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했더니 굳이 내가 계산을 해야 된대. 이쯤 되니까 진짜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좌이체 해드린다고 커피는 어머니 보고 들고 가시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고는 저희 어머니 못 걸으셔요. 휠체어 타시거든요. 이러더라고. 전혀 예상치 않은 말을 들어서 미안한 마음에 그냥 죄송하다 하고서는 같이 줄을 섰어. 그러다 결국 막차 시간은 지났고 집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갈 생각을 하니 너무 짜증이 나서 속으로 욕 엄청 하면서 커피 3잔을 결제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와서 조수석 창문을 통해 그 어머니한테 커피를 건네줬지. 어머니는 연신 환한 미소로 너무 고맙다면서 계속 그러더라고. 짜증은 났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 맛있게 드시라고 했지. 그때 운전석에 있던 사람을 처음 봤는데 젊은 남자더라고. 운전자한테 안 시키고 왜 처음 보는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지 한 번 더 어이없음을 느끼고 돌아서려는데 그 어머니가 나에게 아가씨, 천천히 걸어가. 길 미끄러워요. 아주 천천히 걸어가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살지. 이렇게 말하고는 차는 슝 가버리더라. 내가 커피 사줬으니까 집까지 태워달라 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아예 상종 말자 하고 걷고 있었어. 그렇게 하염없이 걷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 그때 하필 또 내가 백수였어서 택시비도 아끼고 있을 때라 덜덜 떨면서 한 15분 걸었는데 갑자기 이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어디냐고. 그래서 모임이 늦게 끝나서 걸어가고 있다 했더니 이 추위에 어딜 걷냐고 이모 집에 오라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모가 이 근처 살고 있었던 거야. 진짜 바로 길만 틀면 이모네 집이었는데 도대체 왜 생각을 못했는지. 어쨌든 1시간 안 걸어도 된다는 생각에 신나서 이모네 집 들어가서 그날 거기서 잤어. 가서 이모한테 이상한 아줌마 만났다고 뒷담화도 했지. 그렇게 이모네 집에서 잘 자고 다음날 낮에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옆에 세탁소 하는 아저씨한테 뭐냐고 물어봤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내 윗집에 강도가 들어서 거기 사는 이웃분이 죽은 거였어. 범인은 바로 잡혔지만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쳐서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묻혔지. 근데 뭔가 쎄한 마음이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가 딱 내가 모임 끝나고 바로 버스 탔으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대인 거야. 게다가 커피 사주고 나서 내가 집으로 바로 뛰어갔으면 그 살인자랑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 이모랑 원래 연락은 자주 하지만 딱 그 타이밍에 나한테 전화를 건 것도 진짜 신기하고. 어쨌든 한동안은 집에 못 들어가고 친척들 집에서 지냈지.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고 문득 생각이 나서 모임 친구한테 그때 그 여자분은 다시 안 나오시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길 그 여자분은 애초에 이 지역 분도 아니셔서 올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한테 그때 그 여자분 어머니도 봤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 무속인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난 종교를 아예 안 믿거든. 그냥 대충 때려 맞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복채가 기본 5만 원은 넘는다길래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정말 쫙 돋아서 뭐?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분 어머니가 무속인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점도 잘 보신다고 자기도 예전에 보러 간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주머니 얼굴도 평범하게 생기시고 전혀 무속인처럼 안 보이던데? 라고 하니 친구가 얘는 무속인분들 웬만하면 다 평범하게 생겼어. 하기사 그 아주머니 휠체어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무속인처럼 안 보이긴 했겠다. 이렇게 말하길래 난 진짜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진짜 소름 돋는 게 그때 그 아줌마가 나한테 했던 말 있잖아. 아가씨, 천천히 걸어가. 길 미끄러워요. 아주 천천히 걸어가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살지. 이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었고 그분 덕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내 생명의 은인인 그분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 내가 몇 년 전 원룸촌에 살 때 있었던 얘기야. 내가 살던 곳은 일반 주택가가 아니라 원룸과 상가로만 이어진 동네였어. 내가 그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월세가 저렴한 집을 구했거든.
그 동네는 좀 외진 지역이라서 밤만 되면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상가의 불도 다 꺼지기 때문에 어둡고 위험하고 치안 상태도 좋지 않았어.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차를 주차하려고 집 근처를 도는데 그날따라 집 근처에 주차를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야. 골목길이다 보니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 그래서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어떤 모자 쓴 남자가 내 바로 뒤에서 혼자 그 변태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 그걸 본 순간 내 눈을 의심했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밤이고 어둡지만 가로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그런 짓을. 너무 무섭기도 했고 이런 제정신 아닌 놈을 상대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내가 사는 건물까지 뛰어 들어갔고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는 다행히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무사히 집으로 들어오고 문이 잠기고 나서야 안심이 되더라. 다리에 힘도 막 풀리고.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서 그놈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구청에 우리 동네 길이 너무 어두우니 가로등도 더 설치해 달라고. 얼마 전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민원도 넣어볼 생각이었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 일단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는 거야. 방금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설마 그 남자가 내 번호를 아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라도 방금 그 남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불안함에 내 가슴은 다시 쿵쾅대기 시작했어. 전화를 안 받는 게 좋겠지만 난 그때는 전화를 받아서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 너 되게 잘 뛰더라? 너네 집 구석빌라 210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까? 아님 네가 나올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남자가 내 핸드폰 번호부터 집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바로 끊고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경찰이 와서 말해주길 그 남자 내가 살던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범죄자래. 그리고 그 남자가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남자는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목표였고 차 앞에 다들 휴대폰 번호를 걸어 놓잖아. 그걸 보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며칠 동안 내 생활 패턴부터 몇 시에 퇴근하는지 집까지 알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난 경찰에게 말했어. 그럼 제가 이렇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접근 금지 신청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100m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전화도 계속 올 거고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더니 경찰은 그 남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 이외에 접근 금지는 해줄 수 없다는 거야.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못 내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말했지. 아니, 보통 스토킹이라는 게 점점 더 무섭고 대담해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 내가 그놈한테 폭행이든 뭐든 당해야 신고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라고 말하니까 경찰부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다시 접근해오면 경찰에 연락하라고, 자기들도 순찰을 자주 돌겠다 라면서 그냥 갔어. 난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그 지역에서는 못 살겠어서 바로 이사를 했지. 이사 간 곳은 주차장이 1층에 붙어 있고 인터폰이 있는 데로 갔어. 최근에는 다행히 스토킹 처벌이 강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난 밤에 길을 다닐 때 불안한 마음에 뒤쪽을 자주 쳐다보곤 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부디 범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래. 우리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무당이셨고 앞날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신기가 엄청 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연락 없이 와도 미리 올 것을 알고 음식 준비를 하거나 그 외에도 마을 일을 소소히 미리 맞추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는 자신의 임종을 미리 알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고 밤에 주무시듯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 저희 언니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중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남자를 정말 잘 연결해 주시는 중매쟁이가 있어서 항상 그분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 언니 나이가 28살이라서 좀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매를 봤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가 나왔는데 인물, 능력, 집안, 돈,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가 나이도 있고 하니 혹시나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조금만 괜찮아도 그냥 시집 보낼 작정으로 중매를 나가곤 했는데 이렇게 늦바람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랑 연결되었다고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에서도 우리 언니를 좋게 보고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근데 그 남자 집안과 구체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옛날 외할머니가 사시던 외갓집 큰 앞마당에 서 있고 외할머니가 몹시 무서운 얼굴로 아주 큰 마당 쓰는 빗자루로 어머니를 몹시 때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식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천둥 같은 고함을 치면서 어머니를 그 큰 빗자루로 온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나면 어머니는 온 몸이 진짜 빗자루에 맞은 것처럼 삭신이 쑤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간밤에 꾼 꿈이 마음에 걸렸지만 상대방의 조건이 너무 좋고 언니 나이도 있기에 이 자리를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자리를 못 구할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진행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밤마다 어머니가 이런 꿈을 계속해서 꾸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함이 들어오기 전날이 되었죠. 그날도 어머니 꿈에 외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주 무섭고 섬뜩한 얼굴로 나타나시더니
외가댁 앞마당에 큰 고무 다라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서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거기 막 밀어 넣으면서 네 새끼를 죽일 작정이냐? 이 결혼은 안 돼. 앞날도 모르고. 차라리 네가 죽어.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막 어머니 머리를 계속 고무 다라이에 밀어놓고 꿈이었지만 정말 죽을 듯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그 다음날 함이 들어왔고 문제는 함이 들어오면서 그 신랑이 계단에서 넘어져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꾼 꿈도 있고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미루는 척하며 결국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그 꿈을 꾼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언니한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자리가 들어와서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예전 그 능력 많던 남자분을 아까워했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랑 저희 언니가 백화점에 갔다가 예전에 그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아쉬운 마음에 그때 그 중매 상대 남자가 결혼은 했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물어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매쟁이에게 엄청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언니랑 어머니랑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언니랑 그 남자분은 결혼이 취소되었지만 그 남자가 워낙 능력이 좋다 보니 바로 괜찮은 여자 집안과 연결되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분이 결혼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서 그 신랑한테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의처증에 심한 폭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때리면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여자 머리를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괴롭혀서 과도한 폭행과 익사 쇼크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외할머니의 꿈이 아니었다면 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말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오싹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때 어머니가 꾸신 그 꿈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외할머니가 우리 언니를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